그날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과 함께 동해 바다 한가운데서 사라질 뻔했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만약 그때 그 할머니의 경고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아니, 어쩌면 우리는 애초에 그 배를 타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2025년 10월 초, 그 붉게 물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동현 씨와 저는 결혼 25주년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하던 남편의 소원이었던 동해바다 낚시 여행. 저는 낚시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내던 남편을 위해 기꺼이 동행하기로 했죠.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항. 인터넷으로 예약한 민박집은 아담하고 깨끗했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친절했고 내일 새벽 5시에 출항하니까 4시 반쯤 일어나세요. 라며 웃으셨죠. 우리는 그날 밤 일찍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설렘을 안고 새벽 4시 30분 자명종이 울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의 일출은 언제나 장관이라던데 오늘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았죠. 간단히 씻고 준비한 도시락을 챙겨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항구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갈매기들이 저 멀리서 울고 있었고 어선들이 정박한 항구는 고요했습니다. 몇몇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 멀리 편의점 불빛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사천진항 방파제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예약한 낚싯배를 찾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알려준 대로 해광호라는 이름이 새겨진 중형 낚싯배. 흰색과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지만 나름 관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파제 끝, 아직 어스름한 새벽 속에서 한 할머니가 낚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낚시를 하는 척하고 계셨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배에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급히 낚싯대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짧은 파마 머리는 바람에 흐트러져 있었고 연보라색 조끼 아래로 꽃무늬 셔츠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보다 제 눈길을 끈 건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뭔가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 할머니는 우리 앞을 가로막듯 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거기 그 배 말고 다른 배를 타라고. 그 배는 안 된다고. 제발 부탁이니 다른 배를 알아보라고.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단순한 미신이나 노인네의 기우가 아니라 뭔가 절박한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동현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께 괜찮다고 이미 예약도 했고 돈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어르신 건강 조심하세요라며 할머니를 지나쳐 배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뒤가 신경 쓰였습니다. 할머니는 방파제 난간에 기대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두 손을 모아준 채 마치 기도하듯.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가판은 생각보다 넓었고 낚시 의자와 쿨러박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짧게 깎은 머리에 그을린 피부, 근육질 체형. 검은색 낚시 재킷을 입고 장화를 신은 그는 무뚝뚝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선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많은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포인트까지 한 30분 걸립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는 조타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엔진이 걸렸고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방파제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거기 서 계셨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항구를 뒤덮기 시작하는 새벽, 할머니의 작은 실루엣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분의 두 손은 여전히 모아진 채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 등골을 타고 올라오던 그 오싹함.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본능이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배가, 이 바다가, 이 아침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항구의 불빛들도, 방파제의 할머니도 모든 게 뿌옇게 흐려지며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낚시 장비를 점검하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갑판 구석에 앉아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할머니는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에겐 몇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더라면,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간절한 눈빛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봤더라면, 아니, 최소한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했더라면, 여보, 다른 배 알아볼까요? 야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해광호의 갑판에 발을 디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고무 바닥의 미끄러운 촉감, 디젤 연료와 바다 냄새가 뒤섞인 그 독특한 향. 배는 생각보다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갑판은 깨끗했고 녹슨 곳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낚시 의자 4개가 갑판 양옆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자리마다 낚싯대, 거치대와 미끼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쿨러박스 2개, 구명조끼가 담긴 상자, 그리고 구석에 정리된 그물과 밧줄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고 낚싯배 운영을 오래 해온 사람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낚시 장비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안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의 경고는 과한 걱정이었을 거라고. 혹시 과거에 이 배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지만 배 상태만큼은 문제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때 선실문이 열리며 최 선장이 나왔습니다. 40대 후반, 아마 48쯤 되었을까요? 짧게 깎은 머리는 약간 벗겨진 듯했고 얼굴은 오랜 시간 햇볕과 바닷바람을 맞아 그을리고 거칠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172cm 정도, 어깨는 넓었고 팔뚝의 근육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낚시 재킷 위로 작업복 바지를 입었고 장화를 신고 있었죠. 최 선장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무뚝뚝함이었습니다. 인사도 간단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우리를 확인하더니 어디 앉을지 손짓으로만 가리켰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바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고, 과묵하고 말이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텅 비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비어 있다기보다는 감정이 읽히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짜증스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화물처럼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선장은 간단한 안전 안내를 했습니다. 구명조끼 위치, 비상시 연락 방법, 배가 흔들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 모두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매뉴얼 읽듯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타실로 들어가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포인트까지 30분 걸린다고. 편하게 있으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곧 엔진이 걸렸고 배는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방파제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새벽 안개가 더 짙어져 그분의 모습은 희미했지만 두 손을 모은 채 우리 배를 바라보는 실루엣만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표정이었죠. 그 미소가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배는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항구의 불빛들이 멀어지고 육지의 윤곽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엔 광활한 동해 바다가 펼쳐졌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낚시 채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끼를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고 낚싯줄을 풀어보며 즐거워했죠. 저는 갑판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오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순 없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침 바다는 상쾌해야 하는데 왠지 모를 압박감이 있었죠. 배의 엔진 소리만 우렁차게 울릴 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타실 안에서 최 선장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움직이지 않고 핸들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판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없나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배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구명조끼 상자 옆 밧줄 더미 사이에 반쯤 가려진 것. 여성용 운동화였습니다. 낡은 흰색 스니커즈, 그것도 한쪽만. 이상했습니다. 왜 한쪽만 있을까요? 누가 신발을 잃어버리고 갔다면 왜 회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버린 걸까요? 저는 그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발 안쪽을 보니 얼룩이 있었습니다. 흙인지 녹물인지 알 수 없는 갈색 얼룩. 남편을 불러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전 손님이 두고 간 거겠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며 웃었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신발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뭔가 잘못됐다고. 그때 조타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선장이 고개를 내밀며 우리를 봤습니다. 제 손에 들린 신발을 본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선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조타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엔진 소리만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배는 계속 바다 깊숙이 나아갔습니다. 육지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사방이 온통 물이었습니다. 안개가 더 짙어져서 시야도 좁아졌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낯선 남자와 함께 남편은 여전히 낚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즐거운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본능이 외치고 있었죠.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한다고. 이 배에서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돌아갈 방법은 오직 하나. 저 조타실 안에 있는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경고했는지. 그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육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온통 회색빛 바다였고 안개는 더욱 짙어져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의 엔진이 멈춘 순간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다른 배의 엔진 소리,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죠. 조타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선장이 나오며 포인트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여기가 요즘 대박 자리라고, 광어와 우럭이 때로 잡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낚싯대를 들었지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정말 낚시 포인트일까요? 다른 배는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 우리만 있었습니다. 선장은 낚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미끼를 쓰고 얼마나 깊이 내려야 하고 어떻게 챔질을 해야 하는지. 그의 설명은 정확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 분명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설명하면서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을 지켜보듯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남편이 낚싯줄을 던지는 것을, 제가 의자에 앉는 것을, 우리가 가져온 도시락을 쿨러박스에 넣는 것을,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첫 캐스팅을 했습니다. 낚싯줄이 물속으로 사라졌고 이를 감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선장은 갑판 한쪽에 기대어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육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신호가 잡힐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쪽을 봤습니다. 그도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안 잡혔나 봅니다. 그 순간 선장이 다가왔습니다. 핸드폰 안 터진다며 여기는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안심시키려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연락할 수 없다는 걸.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두 분 자식은 있으세요? 가족들한테 어디 간다고 연락하셨어요?
핸드폰 요금제는 뭐 쓰세요? 말 수 없었던 선장이 갑자기 호구조사하듯 저희에게 질문을 하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명조끼가 담긴 상자, 소화기, 비상용 상자, 그리고 조타실 안쪽에 걸려있는 해상무전기.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저걸 써야 할 텐데. 조타실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선장만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낚싯줄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박 자리라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선장은 미끼를 바꿔보라고, 좀 더 깊이 내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고기 있는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선장은 원래 낚시가 그런 거라고, 운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갑판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까 봤던 운동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밧줄 더미 사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쪽만. 저는 선장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게 누구 거냐고, 왜 한쪽만 있냐고, 주인은 어떻게 됐냐고. 하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를 건드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선장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표정다운 표정을 지은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입가만 올라갔을 뿐, 눈은 여전히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고립을.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제 배 앞쪽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흰 장막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남편은 계속 낚시를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배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기가 안 잡히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아니면 아예 항구로 돌아가자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선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만이 고무 갑판 위에서 울렸습니다.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쳐, 지금 당장. 하지만 어디로요? 여긴 바다 한가운데였으니까요. 선장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남편 옆에 섰습니다. 낚싯대를 바라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가방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열린 배낭 안쪽 지갑이 살짝 보였고 거기 꽂힌 명함과 신분증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뭔가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는 남편의 장비를 보며 낚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낚시를 하는지, 혼자 오는지, 가족과 오는지, 보통 어디서 하는지. 평범한 대화 같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경계심 없이. 퇴직한 지 1년 됐다고, 아이들은 다 독립했다고, 평소엔 서울 근처 낚시터를 간다고. 저는 남편의 팔을 잡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까봐. 선장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번엔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제 핸드폰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배터리는 70%였습니다. 선장은 핸드폰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선 소용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타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해상 무전기가 있다고,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내 허락 없인 쓸 수 없을 거라고.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이제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낚싯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선장은 쿨러박스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도시락이 담긴 쿨러박스. 뚜껑을 열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오래 있을 계획인지 가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듯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안개는 더 짙어졌고 바다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우리 셋의 호흡 소리만이 갑판 위에 맴돌았습니다. 선장은 배 구석으로 갔습니다. 밧줄이 있는 곳. 그 옆에 여전히 놓여있던 여성용 운동화. 그는 밧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확인하듯, 점검하듯,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긴지.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이 낚싯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낚시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니 다른 곳으로 가보면 어떻겠냐고. 아니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선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그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변했습니다. 차갑게, 날카롭게.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더 이상 친절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는 조타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기일까, 칼일까, 하지만 그가 꺼낸 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까만 표지의 작은 수첩. 그는 그걸 펼쳐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수첩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제 심장도 쿵쾅거렸습니다. 거기 뭐가 적혀 있을까요? 이름, 날짜, 숫자, 혹시 우리처럼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의 기록일까요? 선장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치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안개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배도 돌아갈 육지도 아무것도. 우리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그리고 그 남자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선장이 수첩을 덮고 조타실로 들어간 직후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서서 선장을 바라보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덜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였을 겁니다. 낚싯줄이 팽팽해지더니 뭔가 무거운 게 걸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뭔가 잡혔다고 생각한 거죠. 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꽤 큰 고기인가 싶었죠. 저도 다가가서 봤습니다. 남편이 힘을 주어 끌어당겼고 물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고 테이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물에 불어서 일부가 찢어졌고 그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가죽 같은 것. 남편이 비닐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췄습니다. 여성용 핸드백이었습니다. 갈색 가죽 크로스백. 물에 오래 잠겨 있었는지 변색되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원형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갑, 립스틱, 작은 거울, 그리고 신분증.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다행히 멀쩡했습니다. 물기를 닦아내자 사진과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미라. 1975년생. 주소는 서울 강남구.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이름, 이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실종자 찾기 포스터에서,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강릉 바다 낚시, 실종 사건. 40대 여성이 혼자 낚싯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사건. 배만 표류한 채 발견되었고 여성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선장의 진술은 간단했습니다. 파도가 거세져서 배가 흔들렸고 그 여성이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다고. 안타까운 사고라고. 하지만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신분증, 물속에서 건져 올린 이 핸드백.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희생자의 흔적을 지우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고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큰일 났어. 조타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 손에 들린 핸드백을 봤습니다. 신분증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셋의 호흡 소리만이 갑판 위에 울렸습니다. 선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무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짜증, 아니면 체념. 그는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걸 어디서 건진 거죠?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버린 곳을, 자기가 감춘 비밀을. 남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도 남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장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눈빛이었습니다. 두 분, 이미 너무 많이 보셨네요. 그 말과 함께 그가 움직였습니다. 배 구석으로, 밧줄이 있는 곳으로.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선실 쪽으로. 하지만 선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조타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배는 작았고 우린 쥐덫에 갇힌 쥐였습니다.
선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걸. 할머니만 알 겁니다. 방파제에서 기도하던 그 할머니만. 선장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밧줄을 손에 쥔 채 그의 얼굴엔 더 이상 가식이 없었습니다. 무표정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잔인한 얼굴.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선장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본 것처럼 우리의 공포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작년 그 여자도 똑같이 뭔가 주었죠. 물에서 그전 사람 거.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전 사람이라고요? 그럼 정미라 씨 이전에도 있었다는 건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몇 명이나 됐냐고. 선장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마치 숫자를 세는 것처럼. 그리고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5명. 정미라 씨 포함해서 5명. 3년 동안 5명의 사람이 이 배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두 혼자 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찾아줄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들. 사라져도 한동안 아무도 모를 사람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할머니가 그토록 간절하게 경고했는지.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비밀을, 이 선장의 정체를.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증거도 없었고 선장은 교묘하게 모든 걸 사고로 위장했으니까요. 선장이 조타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모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들이, 유품들이. 그는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트로피처럼.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다로 데려와서 고립시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마침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식은 땀으로 축축한 손.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선장은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바다 한가운데, 안개 속, 신호도 잡히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걸.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둘이었다는 것. 그리고 목숨이 걸린 사람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남편이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갑판에 놓여있던 낚싯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선장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선장이 피했지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타실로 뛰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비상용 망치를 찾았습니다. 구명조끼 상자 옆에 붙어 있던 빨간 망치.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선장이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버둥 치는 소리, 거친 숨소리,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저는 깨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유리에 손이 베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안쪽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타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상 무전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여기서 신호 안 잡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외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위치를 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잡음만 들렸습니다. 선장 말이 맞았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타실 안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까만 수첩. 열어보니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들, 날짜들, 간단한 메모들. 5명의 희생자들. 그리고 가장 아래, 오늘 날짜 옆에 우리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타실에서 수첩을 발견한 직후였습니다.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갑판에선 이미 혈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낚싯대를 휘둘렀지만 선장은 훨씬 빨랐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의 몸놀림이었습니다. 민첩하고 강했습니다. 선장이 남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낚싯대가 갑판에 떨어지고 두 남자가 뒤엉켰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52의 나이였지만 살겠다는 의지는 그 어떤 힘보다 강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고 선장의 얼굴에 명중했습니다. 선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소화기를 집어들어 선장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받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선장은 쓰러지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그 순간 선장이 남편에게 돌진했고 남편이 난간 쪽으로 몰리는 순간 남편이 균형을 잃을 때 선장이 남편을 배 밖으로 밀었습니다. 물에 빠진 남편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질렀고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물 위에 떠오른 남편은 배를 향해 손을 뻗어 저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도망쳐. 남편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살라고, 도망치라고, 혼자서라도 살아남으라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물 위에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충격감과 이 흉악범과 같이 망망대해에 갇혔다는 공포감. 세상 존재하는 모든 감정들이 저를 휘감았고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가차 없이 다가오는 발소리. 선장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그는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장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망설임도. 그는 이미 6번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장을 응시하며 일어났습니다.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죠. 선장이 가까지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 구명조끼 상자. 반쯤 열린 뚜껑. 저는 미친 듯이 구명조끼가 있는 상자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선장도 저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가까스로 제가 먼저 구명조끼를 집어들었고, 저는 빠르게 구명조끼를 입고 버클을 채웠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제 어깨를 선장이 강하게 잡아 난간 쪽으로 밀쳤습니다. 난간이 등을 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선장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 차갑고 확고한 목소리. 그는 절 바다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의 옷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떨어지면 그도 함께 떨어질 겁니다.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혼자 죽지 않겠다고. 이 괴물도 함께 끌고 가겠다고. 최소한 더 이상의 희생자는 막겠다고. 저는 힘껏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난간을 넘어 바다를 향해 선장의 옷깃을 잡은 채 우리는 함께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다가 저를 삼켰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구명조끼가 저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선장도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저를 향해 헤엄쳐 왔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엄쳤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야 했습니다. 선장의 손이 제 발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파도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선장의 모습이 희미해졌습니다. 배도 보이지 않고 육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색빛 바다만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기적은 2시간 뒤에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순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팔을 흔들었습니다. 오렌지색 구명조끼가 물결 위에서 눈에 띄었나 봅니다. 화물선이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던 중형 화물선. 선원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누워 저는 토해냈습니다. 바닷물과 함께 공포를, 절망을. 하지만 남편은 토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바다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화물선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 헬기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 이송되었습니다. 강릉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사들이 체온을 재고 수액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형사 2명.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최종민이라는 선장, 해광호라는 배, 물속에서 건진 핸드백, 조타실의 까만 수첩, 그리고 남편이 바다에 빠진 순간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바로 수색에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을 찾지 못할 거라는 걸. 그 깊고 넓은 바다에서 안개 낀 그 해역에서 48시간 동안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해경 헬기가 날아다녔고 경비정이 바다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해광호만 표류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텅 빈 배,
피 묻은 갑판, 그리고 조타실 안에 까만 수첩. 수첩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5명의 이름, 날짜, 장소, 간단한 메모들. 그리고 가장 아래 우리 이름, 박동현, 이수경. 2025년 10월 13일. 사천진항. 경찰은 최종민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겁니다. 구명조끼 없이도 아마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육지까지 헤엄쳐 왔나 봅니다.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도주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큰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현금을 챙기고 여권을 손에 쥐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종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 집 창고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희생자들의 유품, 지갑, 핸드폰, 신분증, 시계. 모두 비닐봉지에 쌓여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트로피처럼, 기념품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정 구속,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5건의 살인, 1건의 살인 미수.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강릉 바다 낚시, 연쇄살인 사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다시 봤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최종민.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저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도 별다른 변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5건의 살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반성에 김이 없음.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장된 걸로 처리되었습니다. 장례식은 빈소만으로 치러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물속에서 손을 뻗는 꿈. 제가 닿지 못하는 꿈. 그가 가라앉는 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물소리가 들리면 공포에 떨었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바다는 물론이고 강도, 호수도 볼 수 없었습니다. TV에서 바다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살지도 못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를 만나야겠다고, 최종민을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왜 그랬는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었는지. 교도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강릉교도소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그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최종민. 1년 사이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1년 동안 쌓아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을, 25년을 함께한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 걸렸네요. 운이 나빴어요.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만약 그 핸드백을 안 건졌으면 그냥 낚시하고 돌아갔을 텐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변명입니까? 후회는 안 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후회요? 뭘 후회해요? 어차피 잡혔는데 반성도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잡혔다는 사실만이 아쉬운 듯 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껍데기만 인간인.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답을 얻으러 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괴물이었습니다. 이유도 동기도 의미도 없는. 이제 1년하고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희 부부에게 다른 배를 타라고 말해준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저희를 도우려고 보낸 누군가였을까요? 동네 주민분들께도 물어봤지만 그런 할머니는 살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여전히 물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세상에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제 삶을 응원한다는 짧은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